이 이야기는 경기도 용인시에 살았던 한 기업인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사무실 내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무색하게 이건우 회장의 얼굴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그 아이의 얼굴을 상상하며 이건우는 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자료 준비됐습니다. 최상민이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건우는 서둘러 액자를 서랍 안으로 넣었지만 최상민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오늘 그날이군요. 무덤 방문은 조용히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연이를 떠나보낸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죠. 이사회에선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상민의 말에는 친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건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사 경영권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심이 느껴졌죠. 고마워. 그럼 오후에 보자고. 이건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상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우의 약점은 딸 지연이었고 지연이의 죽음은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지연이가 살아있었다면 30이 되었을 텐데. 차 안에서 이건우는 중얼거렸습니다. 100억대 자산가, 대기업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는 이날만큼은 그저 딸을 잃은 아버지일 뿐이었죠. 한적한 묘지에 도착한 이건우는 지연의 무덤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빠가 또 왔다. 잘 지내고 있니? 묘비에 손을 대며 이건우는 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죠. 목을 메우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이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긴 저희 엄마 무덤이에요. 어디선가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이건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죠.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큰 눈을 가진 소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건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건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덤에 놓인 꽃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이 꽃, 백합이죠? 엄마가 좋아했어요. 소녀의 순진한 미소를 보며 이건우는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눈매, 웃는 모습이 지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묘지 입구에서는 최상민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불안함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보호자는 어디 있니? 이건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무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 이름은 민서예요. 이건우 할아버지 맞죠? 이건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지연의 어릴 적 모습과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넌 어떻게 내 이름을?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이건우는 민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간 지연 그리고 그 후 들려온 교통사고 소식.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민서의 존재는 이건우의 가슴 속에 잊고 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듯 했습니다. 이건우는 차 안에서 민서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소녀의 말만이 맴돌고 있었죠. 여긴 저희 엄마 무덤이에요. 착각일까? 아니면 누군가 꾸민 일일까? 이럴 수가. 핸들을 꽉 움켜쥔 이건우의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지연이 집을 나간 날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격렬한 다툼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통제하려고만 하잖아요. 지연의 울부짖음과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발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연락을 끊었고
6개월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이 이건우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이 되었다고 했지만 장례식에서 이건우는 관을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라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유였죠. 그게 지연이 아니었다면? 핸들을 세게 내리치며 이건우는 자신의 생각에 몸을 떨었습니다. 만약 지연이 살아있었다면? 아니, 살아있었고 아이까지 낳았다면? 그럼 민서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상민이었죠. 회장님, 묘지에서 만난 소녀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일이 언론에 새나가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클 겁니다. 이건우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우연히 만난 소녀일 뿐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회장님의 혈육이라 주장하며 나타난다면 자칫 상속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최상민의 말에는 이건우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주식의 20%를 보유한 이건우의 든든한 오른팔. 하지만 그의 충성심이 항상 이건우를 향해 있었는지는 의문이었죠.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통화를 끊고 이건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민서를 다시 만나봐야 한다고. 다음 날 이건우는 같은 시간에 묘지를 찾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노인 한 명이 그녀와 함께였죠. 어제 만났던 할아버지네. 민서는 반갑게 이건우를 알아보며 달려왔습니다. 노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건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민선의 댁이 어디인지 이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민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제 딸, 지연이에 대해서도. 그 말에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이건우는 노인과 민서를 따라 작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30평 남짓한 공간은 깔끔했지만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방으로 들어갔고 이건우와 노인만이 거실에 남았죠. 민서의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이건우의 질문에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언제요? 3년 전이요. 이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년 전 지연의 사망 소식과 맞지 않았죠. 그럼 지연이는 살아 있었던 겁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서가 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작은 은목걸이였죠.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그것은 이건우가 지연의 16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민서의 말에 이건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목걸이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지연의 딸이었고 그의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연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노인은 이건우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민서에게 혼란을 주지 마세요. 이건우는 떠나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찾았던 지연의 흔적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서야 한다니. 그때 민서가 다가와 이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또 오실 거예요? 엄마 이야기 들려주세요. 이건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민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눈동자. 아파트에서 나오는 이건우를 최상민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노인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해. 그리고 소녀에 대한 정보도 모두 가져와. 이건우가 민서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최상민의 계획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이건우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민서와 지연으로 가득 차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후 미팅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이건우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취소해. 개인적인 일이 있어. 비서는 당황한 기색으로 물러났고 이건우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오랜 친구 수진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수진 씨, 이건우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이네요. 지연이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이건우는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수진의 눈빛에는 여전히 지연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었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연이는 정말 그때 죽은 건가요? 수진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연이는 그때 죽지 않았어요. 이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왜? 지연이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회장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자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우는 충격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민재였어요. 지연이의 대학 동아리 선배. 하지만 민재는 책임지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혼자서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죠. 이건우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통제가 얼마나 지연을 숨막히게 했는지, 그녀가 왜 도망치듯 집을 나갔는지,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언제 어떻게? 3년 전이었어요. 실제 교통사고였어요. 민서를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민서는 다행히 살았지만 지연이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우는 자신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의 할머니는 누구죠? 지연이가 살던 동네 어르신이에요. 지연이가 혼자 민서를 키울 때 많이 도와주셨죠. 지연이가 죽고 나서는 민서를 맡아 키우고 계세요. 이건우는 지연이 왜 자신의 죽음을 가장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통제, 그의 고집. 지연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고마워요, 수진 씨. 카페를 나온 이건우는 한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공허함과 후회가 그를 덮쳤죠. 자신이 지연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돌아보니 부끄러움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건우 회장에게 한 말, 모두 있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큰 공경에 처할 테니까. 최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이건우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죠. 다음 날, 이건우는 민서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서 그를 차갑게 맞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민서에게 혼란만 주지 마세요. 이건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서는 제 손녀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에 경계심이 깃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연이는 당신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당신의 통제가 그 아이를 집에서 도망치게 만들었다고요. 이건우는 할머니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민서에게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때 민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민서의 순진한 미소를 보며 이건우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 눈동자, 그 미소. 응, 할아버지가 왔어. 민서는 이건우에게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얘기 들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키러 오신 거죠? 이건우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약속은 지켜야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건우는 민서에게 지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자전거를 탔던 날, 학교 연극에서 주인공을 맡았던 일, 크리스마스에 눈사람을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 민서는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죠. 엄마가 저한테 할아버지 이야기는 안 해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에게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어떤 잘못이요? 엄마가 자유롭게 살도록 놔두지 않은 거야. 할아버지 방식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지. 민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할아버지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목걸이를 주면서 이건 소중한 사람이 준 거라고 했거든요. 이건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죠. 민서의 집을 나서는 이건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죠. 백미러로 비치는 작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의 흔적, 그리고 자신의 핏줄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회장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이건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상민이 조수석 문을 열고 앉았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건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상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안전이 걱정돼서요. 요즘 회장님 행동이 수상하시던데.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이건 회사 일이 아니야. 최상민은 태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소녀와 할머니 신원 조사해봤습니다. 별거 아니더군요. 할머니는 김숙자 70세. 평범한 노인이고 소녀는 이민서 10살. 초등학교 4학년이죠. 이건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최상민을 노려봤습니다. 누가 조사하랬어? 회장님 보호 차원에서 한 일입니다. 혹시 사기꾼이면 어쩌려고요? 회사 주가에도 영향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일은 개인적인 문제야. 회사와 무관해. 최상민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28%, 제가 20%, 나머지는 소액주주들이 가진 회사에서 회장님의 개인 문제가 어떻게 회사와 무관할 수 있습니까? 이건우는 최상민의 의도를 점점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동료이자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최상민, 넌 대체 뭘 원하는 거야? 최상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의 안정적인 경영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회장님을 흔들고 있어요. 소녀를 입양시설에 보내는 건 어떨까요? 물론 충분한 돈을 지원하면서요. 이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소녀가 회장님 손녀라고 알려지면 상속권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지연 씨가 숨겨서 낳은 아이라는 스캔들까지.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죠. 이건우는 핸들을 세게 쥐었습니다. 당장 내려. 다시는 민서 이야기 꺼내지 마. 최상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곧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시면요. 차 문이 닫히고 이건우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최상민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죠. 회사에 미칠 영향, 상속권 문제.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민서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피와 살이었고 지연의 딸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건우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민서에게 상속권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 손녀임을 인정받고 싶고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상속 계획을 새로 짜야겠군요.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서를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유산을 이어갈 사람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날 저녁, 이건우는 다시 민서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난감과 책을 선물로 가져갔죠. 할머니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민서의 환한 미소에 조금씩 경계심이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민서의 순수한 질문에 이건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내 엄마가 처음으로 자전거 타던 날 이야기를 해줄까? 민서는 신이 나서 이건우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을 지켜봤죠. 저도 자전거 배우고 싶어요. 민서의 말에 이건우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주말에 함께 배워볼까? 할머니께 허락받아야 하겠지만. 민서는 기뻐하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님, 할머니가 이건우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왜 갑자기 민서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지연이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이건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연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10년 전 지연이는 제게 자신이 죽었다고 믿게 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이가 집을 나간 뒤 6개월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로 지연이가 사망했다고. 시신이 너무 훼손돼서 확인이 어렵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이건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어요. 회장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았어요. 이건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지연이를 너무 통제했어요. 그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 않았죠.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연이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실망할까봐, 화낼까봐 두려워했죠. 민서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종종 해줬어요. 당신이 엄격하지만 따뜻한 사람이라고. 이건우는 놀랐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그렇게 기억해줬다니. 그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를 제 손녀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리고 앞으로 민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가 지원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민서에게 혼란을 주지 마세요. 그 아이는 이미 엄마를 잃었어요. 더 이상의 상처는 절대 상처 주지 않을 겁니다. 약속드려요. 거실에서는 민서가 이건우가 가져온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건우는 지연을 다시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민서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새벽녘 이건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지난 인생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화려했지만 차갑고 빛났지만 외로웠던 시간들. 책상 위에는 민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민서의 환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늦었지만 제대로 할 거야. 이건우는 결심했습니다. 민서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그녀의 미래를 보장해줄 계획이었죠. 그리고 최상민의 음모도 파헤칠 생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를 믿고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의 진짜 의도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건우는 회사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최상민의 지난 10년간 회사 내 활동을 조사해줘. 특히 내 부재 시 그가 내린 결정들, 서명한 계약들을 중점적으로. 법무팀장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이건우의 행동 변화는 회사 내에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최상민은 이건우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직감했죠.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그 소녀 문제 더 빨리 해결해야겠어. 회장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전화를 끄는 최상민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그의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건우가 은퇴하고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는 그날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손녀 때문에 모든 것이 위험해졌죠. 그날 오후 이건우는 민서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민서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허락했죠. 할아버지, 저거 타고 싶어요. 민서는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신이 나서 달려갔습니다. 이건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따라갔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민서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건우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크고 멋진 집이죠? 이건우는 웃었습니다. 그래, 꽤 크지. 하지만 혼자 사니까 많이 외롭단다. 저랑 할머니도 같이 살면 안 돼요? 순진한 질문에 이건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죠.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대저택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할머니께 한번 여쭤볼까? 민서는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들은 회전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인형 뽑기도 했습니다. 이건우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죠. 지연이와 함께했던 그 시절처럼. 할아버지, 이거 진짜 재밌어요. 엄마랑도 놀이공원 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재밌어요. 민서의 말에 이건우는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지연이 살아있었을 때 이렇게 함께 놀아주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지연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더 자주 놀러 오자. 할아버지가 못해준 거 다 해줄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건우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최상민이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놀이공원에서 나와 민서를 집에 데려다 준 후 이건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법무팀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죠. 회장님, 조사 결과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무팀장은 서류 더미를 이건우 앞에 놓았습니다. 3년 전 최상민 부회장이 회장님 명의로 서명한 계약서들입니다. 특히 이 해외 투자건은 회장님이 직접 반대하셨던 사안인데 갑자기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우는 서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는 이 계약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명이 위조된 것 같군. 다른 거는? 최근 2년간 최상민 부회장이 몰래 자신의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현재 28%로 회장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입니다. 이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상민이 이렇게까지 회사 장악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의문. 지연이의 사망 소식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최상민은 알고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이건우는 최상민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자네가 내 딸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나? 직설적인 질문에 최상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 마. 지연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자네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네. 최상민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장님을 위해서였어요. 회장님이 충격받지 않도록,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건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그동안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회사? 아니, 자네 자신을 위한 일이었겠지. 내 자리를, 내 회사를 노리고 있었던 거야. 최상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회장님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항상 2등. 이제는 제 차례였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본심을 드러낸 지금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최상민의 고백은 이건우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20년간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자신의 등 뒤에서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며왔다니. 더 큰 배신은 지연에 관한 진실을 숨겨왔다는 사실이었죠. 지연이가 살아있다는 걸 언제 알았어? 이건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최상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7년 전입니다. 우연히 지연 씨를 마주쳤어요. 아이를 안고 있더군요.
그런데 왜 내게 말하지 않았지? 최상민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지연 씨를 찾아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까지 상속자로 인정하게 되면 제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이건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이제 됐어. 당장 회사에서 나가. 최상민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저도 이제 28%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회장님과 거의 동등한 권한이죠. 법적으로 해결하겠어. 자네가 저지른 위법 행위들이 충분히 밝혀졌으니까. 최상민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스캔들이 공개될 텐데요. 회장님의 딸이 숨겨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회장님이 그동안 손녀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언론이 좋아할 만한 소재죠. 이건우는 최상민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더 이상 자네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어. 최상민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소녀를 포기하고 모든 일을 없었던 것처럼 한다면 저도 물러서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이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를 포기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이제 막 찾은 손녀, 지연의 흔적을 어떻게 다시 놓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이건우는 민서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이건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민서를 입양기관에 보내면 큰 돈을 주겠다고 했죠. 이건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상민. 그 사람 이름은 모르겠지만 위협적이었어요. 민서가 회장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좋지 않을 거라고, 민서를 위해서라도 멀리 보내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군요. 이건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상민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민서는 어디 있나요? 방에서 숙제하고 있어요. 이건우는 민서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민서는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죠. 할아버지. 민서는 반갑게 이건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 이건우는 더욱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를 지킬 것이라고. 숙제하고 있었구나. 잘하고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이건우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민서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할아버지랑 함께 살고 싶니?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도요? 그럼 할머니도 함께. 할아버지 집은 너무 크고 외로워서 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민서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이건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최상민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서와 할머니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거실로 나온 이건우는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상민이라는 사람이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는 제 회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민서의 존재가 그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민서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저희 집으로 이사 오세요. 그곳이 더 안전할 겁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럽네요. 하지만 민서를 위해서라면.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바로 이사 준비를 돕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그날 밤 이건우는 법률팀과 긴 회의를 가졌습니다. 최상민에 대한 법적 대응, 민서의 상속권 문제, 회사 지분 구조 재편 등 많은 문제를 논의했죠.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었지만 이건우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건우는 이사 준비를 돕기 위해 민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집 앞에는 경찰차가 서 있었고 할머니는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건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침입했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민서의 방에 있던 물건들이 뒤져져 있었어요. 이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서는 괜찮아요? 네, 지금 안에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지만 다치지는 않았어요. 이건우는 집 안으로 들어가 민서를 찾았습니다. 소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이건우를 보자 민서는 달려와 그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이건우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는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거기서는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야. 경찰과의 조사를 마친 후 이건우는 민서와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넓은 저택을 보며 민서는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할아버지 집이 정말 크네요. 궁전 같아요. 이건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단다. 민서와 할머니가 새 방에 짐을 풀고 있는 동안 이건우는 경비 책임자를 불러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네가 한 짓인 줄 알아. 전화 너머로 최상민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선의 집에 침입한 거 자네가 시킨 거지? 이제 그만둬. 더 이상 자네를 두고 볼 수 없어. 회장님, 저는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회장님 스스로 꾸민 일 아닐까요? 소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까이 두기 위해서. 이건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상민의 뻔뻔함이 그를 더욱 화나게 했지만 지금은 민서와 할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건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저택에 울려 퍼지는 생활소리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죠. 주방에서는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민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이건우가 민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침대가 너무 폭신폭신해서 구름 위에서 자는 것 같았어요. 이건우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지연이가 집을 떠난 후 이 커다란 집은 그저 텅 빈 공간이었을 뿐이었죠. 할아버지, 오늘은 회사 안 가요? 민서의 질문에 이건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지만 지금 민서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너랑 있을 거야. 회사는 내일 가도 돼. 민서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야호! 그럼 오늘 뭐 할까요? 이건우가 대답하기 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법무팀장이었죠. 회장님, 최상민 부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장님 해임권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건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최상민 부회장이 회장님의 정신적 불안정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회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요. 이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가겠네. 전화를 끊고 이건우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소녀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미안해, 민서야. 할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꼭 같이 놀자. 민서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바쁜 사람인 거 알아요. 이건우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할머니랑 집에서 잘 있어. 밖에 나가지 말고. 회사에 도착한 이건우는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이사진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늦으셨군요, 회장님. 최상민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장님의 최근 행동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소녀를 손녀라 주장하며 회사 지분을 넘기려 하고 오랜 임원들을 의심하고 조사하는 등 이런 불안정한 상태로는 회사를 이끌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건우는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나를 해임시키려 한다고 28% 지분으로 최상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사진 대부분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죠. 이건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이사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들 중 몇몇은 최상민의 편에 서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상민 부회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계신 건가요? 이건우는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더미를 내려놓았죠. 이것은 최상민 부회장이 저의 명의를 도용해 서명한 계약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몰래 자신의 지분을 늘려온 기록이죠. 자, 누가 회사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걸까요? 최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사진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죠. 이건 모함입니다. 회장님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최상민이 소리쳤지만 이건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법무팀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최상민 부회장은 오랫동안 회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며왔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럼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회장님의 손녀라는 게. 이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 딸 지연이 남몰래 낳은 아이입니다. 최상민 부회장은 이 사실을 7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숨겨왔죠. 이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최상민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했죠. 저는 민서, 제 손녀를 법적 상속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제가 회사를 이끌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과 함께 가장 적합한 후계자를 선정할 겁니다. 이건우의 확고한 태도에 이사진들은 점점 그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최상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 소녀가 정말 회장님의 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DNA 검사라도 했나요? 이건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할 예정이죠. 그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사기일 수도. 이건우는 최상민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의 문제입니다. 회사와는 별개의 일이죠. 투표 결과 이사진 대부분이 이건우의 편에 섰습니다. 최상민의 해임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 자신이 임시 직위 해제되는 상황이 됐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이건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민서가 사라졌어요. 이건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잠깐 마당에 나갔다가 들어오니 민서가 없었어요.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이건우는 즉시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상민을 의심했죠. 그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이건우의 머릿속은 온통 민서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연을 잃은 것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민서마저 잃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이건우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서를 찾아내고 최상민에게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찰들이 이건우의 저택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민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 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형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점심 먹고 나서였어요. 민서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제가 마당에 빨래를 널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없었어요.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이건우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최상민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그의 직감은 민서의 실종이 최상민과 관련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상민의 집은 확인해 봤나요? 이건우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최상민 씨는 집에 없고 비서는 해외 출장 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외 출장? 그럴 리가 없어요. 오늘 아침까지 회사에 있었는데. 경찰은 최상민의 출국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건우는 민서가 평소에 좋아하던 장소들을 떠올리며 수소문했습니다. 놀이공원, 공원, 도서관. 하지만 어디에도 민서의 흔적은 없었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우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직 10살밖에 안 된 민서가 밤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 무서워하고 있진 않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그때 이건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회장님, 소녀를 찾고 계시죠? 차가운 목소리에 이건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최상민이었습니다. 민서가 어디 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정하세요, 회장님. 소녀는 안전합니다. 저와 함께 있죠. 이건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합니다. 회사죠. 회장 자리를 내려놓고 모든 지분을 저에게 넘기세요. 그러면 소녀를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토록 키워온 회사, 자신의 인생을 바쳐 일궈낸 사업 제국을 포기하라니. 하지만 민서의 안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민서가 정말 무사하다는 증거. 곧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주세요. 그 이후로는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잠시 후 한 장의 사진이 이건우의 핸드폰으로 전송됐습니다. 낯선 방에 앉아 있는 민서의 모습이었죠.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우는 경찰에게 전화 내용을 알렸고 통화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최상민은 치밀했습니다. 일회용 전화를 사용했고 위치 추적도 불가능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건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사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저 물질적인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지분을 넘기고도 민서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최상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이건우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일기장. 딸이 집을 나간 후 그는 지연의 방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연의 방으로 향한 이건우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일기장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이건우는 지연의 마지막 몇 달간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산장에 갔다. 세상의 끝에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만의 시간을 가졌다. 이건우는 산장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지연이 산장에 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죠. 더 읽어 내려가자 위치에 대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가평 근처 깊은 산속, 오빠의 가족 별장.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완벽한 도피처. 이건우는 즉시 경찰에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최상민의 가족이 가평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됐죠. 그리고 놀랍게도 최상민의 어머니 명의로 된 산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벽 5시 경찰 특수부대와 함께 이건우는 가평의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이 장소는 정말 세상과 단절된 곳 같았습니다. 도로는 험했고 마지막 몇 킬로미터는 걸어서 가야 했죠.
조용히 접근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특수부대장이 이건우에게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민서가 저를 보면 안심할 거예요. 결국 이건우는 경찰과 함께 산장에 접근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목조 건물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특수부대가 신속하게 산장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갔죠. 이건우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민서야. 이건우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작은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우는 즉시 그 방으로 달려갔고 침대 위에 앉아있는 민서를 발견했죠.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건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이건우는 민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최상민은 산장 지하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이제 납치, 협박, 회사 자금 횡령 등 여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것이었죠. 며칠 후 이건우는 지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서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무덤 앞에 꽃을 놓았죠. 엄마, 저 왔어요. 할아버지랑 같이요. 민서의 맑은 목소리가 고요한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우는 묘비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너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 못했어.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지연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제 민서를 잘 돌볼게. 내가 못 받은 사랑, 민서에게 다 줄 거야. 민서는 이건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용서했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웃었거든요. 이건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죠. 민서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떠났고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습니다. 이건우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회사의 미래, 최상민의 재판,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서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했죠. 할아버지, 우리 앞으로 매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민서의 순진한 질문에 이건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매일 약속할게.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앞으로의 길은 밝았습니다. 이건우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민서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시간을 쏟을 것이었죠. 그것이 지연이 바랐을 일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었으니까요. 햇살 속을 걸어가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은 어쩌면 지연이 꿈꾸었던 가족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야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이건우는 이제 그 대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민서에게 진실된 사랑을 주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